지식 트라이앵글의 개념과 이런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고, 지역 기반 지식 트라이앵글이 지향해야 될 어떤 하나의 사례로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들었고, 이런 지식 트라이앵글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버넌스 또 충청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먼저 이은정 카이스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이제 황일환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 행사의 주제인 지역 기반 지식 트라이앵글, 그리고 황일환 박사님의 그 발표 주제이셨던 그 도시 혁신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 중심으로 그 도시 지역 기반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도시라는 그 단어가 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건 아니거든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도시하면 도시 문제와 연결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근래 저희가 듣는 논의에서는 도시가 굉장히 많은 이상적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실험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희망들이 있어서 이런 논의의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가 단지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나왔던 수많은 그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그 수많은 논의들이 등장을 했던 거는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내러티브가 그 산업사 이후에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물음표가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상업도시라든지 혹은 근대시대 이제 산업도시라는 그 저희가 익숙한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던 건데, 산업사회 이후에 이 도시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냐,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대답이 있었던 거고, 사실 부정적인 쪽에서는 도심의 공동화, 그리고 중산층이나 기업들이 이제 교외로 빠져나가는 현상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들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 되죠. 도심의 공동화도 한 가지 문제이지만은 장거리 운전, 그러니까 차에 의존해야 되는 사회가 갖는 문제점들, 특히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혹은 기후 변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오히려 에너지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된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소위 뉴 얼버니즘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 다시 우리가 살아야 할 공간, 그리고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많은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수많은 실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국제화의 흐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아이러니해 볼 수도 있는데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동시에 로컬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셔널 국가 수준에 대한 모든 게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글로벌과 로컬에 대한 관심이 같이 병행하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황일환 박사님의 대전 세종 관계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게 읽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단순히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그런 사회였다면은 그 사람의 생활권이나 혹은 그 사람의 그 직업 환경이라는 건 한 도시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와서는 사실 그렇게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커리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게 끊임없이 이제 모빌리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구의 그 경제 수입을 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결국 이 한 가구가 혹은 한 가족이 장시간 살아나가려면은 그 공간적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광역의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단순히 한 개의 도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 사실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도시가 모여져 있는 수많은 광역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경제에서 그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썼듯이 사실 어떤 사회적 혁신이라든가 혹은 수많은 인재들이 그 다양한 종류의 인재들이 모여 살려면은 그만큼의 규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적 스케일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전, 세종, 충청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협력을 모색한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실도 있죠. 그 도시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글로 이미지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제가 한 가지 그 약간 주목을 했던 거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는 그림들이라는 거죠. 스마트 시티 하면은 빛이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게 끝나지 않고 모든 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통신도 움직이고 도로도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연결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있는데, 사실 도시의 현실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파편화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층들이 분화가 되어 있고, 그럼 이런 현실에 과연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아니면 뭐 글로벌 시티 혹은 서스테이너블 시티, 이런 이상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던지고 싶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기도 한데,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인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강조하고 싶은 건 참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그 광역권에서의 그 협의체 혹은 협업 가버넌스 구조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ICT가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기계가 주는 데이터는 파편화된 데이터일 뿐인 거고, 그것이 어떤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져서 어떤 효용을 가져오려면은 그것은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지식이 가지려면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식 생산 주체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창의적으로 재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마트 시티 위해서 아마 스마트한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황혜란 박사님이 이따가 좀 그 관련해서 좀 또 말씀을 해주실 걸 기대를 하고요. 다음은 우리 홍지승 산업연구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쪽을 연구하고 있는 홍지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쪽 들으면서 이제 제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쪽 과학기술 혁신 쪽이 해당의 지역에,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발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 코멘트를 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쪽 제 경우는 이제 안주영 박사님하고 산업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한 그쪽 충청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쪽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 발표한 주제 각각의 주제는 요즘에 그 지역의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 아시라고 생각.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충청 광역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 그러니까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그 동안의 어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든 아니면 산업 정책이든 대부분 다 17개 광역 자치단체로 구분을 해서 그동안 했다면 이 부분을 좀 뛰어넘은, 그리고 이제 전국 같은 경우에 그 획일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극복할 것과 또 다른 어떤 그 중간에 아까도 이제 로컬 경제연구소라고 했지만 이제 어떤 리저널한 중간 단계에서 어떤 그런 조금 더 규모의 경제 내지는 범위의 경제, 또 어떤 시너지의 어떤 증대, 이런 차원에서 좀 봤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발제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기존의 연구들하고 이제 조금 달랐던, 상당히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계속 또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 중에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이쪽 그 지역 혁신의 그 대부분은 그 이쪽 뭐 스태피도 있겠지만 저희 연구원 이런 어떤 주광에서 그 탑다운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런 연구들이었다면, 이번 연구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산업 현실을 반영한 어떤 방향을 좀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았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과학기술 혁신 쪽 역량하면 대부분 다 이제 그 기술의 어떤 공급 사이드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과학기술의 어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의 활용, 확산, 특히 이제 어떤 지역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그 수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 지역의 그 관련된 어떤 산업적 특성,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떤 지역 그 지자체 간의 상호 비교하면서 했던 부분은 상당히 그
과학기술 혁신 자체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어떤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통합적 연구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저거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어떤 지역 산업 육성 그리고 그걸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술의 발전 방향 이런 부분 보면 대부분 좀 당위론적인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과제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 요즘 같아가지고 또 뭐 알파고 뭐 이런 등등의 하는데 그런 역량과는 상관없이 해당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반해서 이번 연구 발제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산업적 아니면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쪽 부분 자체가 그렇게 그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은 분야고 특히 이제 그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나아가야 연구가 계속 더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제가 그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산업의 차원, 기업의 차원 쪽에서 볼 때 이제 몇 가지 좀 제안 내지는 향후 연구에서 좀 반영했으면 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충청권 지역 쪽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발전이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자료로는 131쪽입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종적인 발전, 특히 충청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종으로 발전해 왔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횡적인 발전이 어떤 구조적으로는 좀 적었고 불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라는 부분이 특히 이제 어떤 그 밸류체인 상에 보면 우리 물건을 만들 때 기술 개발, 과학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그 다음에 개발 생산된 물건에 대한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 쪽에서 충청 지역은 이제 생산 쪽에 비교적 그 특화하다 보니까 R&D와의 어떤 괴리 이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특히 그런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산업 간의 상호 횡적인 교류 이런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 보였고 또 이제 그 기술 혁신의 어떤 공급자로서 이쪽의 역량이나 그 경험 어떤 그러니까 개별 자치단체가 아닌 어떤 지역의 어떤 개념에서 충청권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경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적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는 사람이 협력을 할 때는 누군가 강력한 그 추진 주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할 때는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상당한 그런 조직이나 아니면 또 이업종 교류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이게 어떤 그 강력한 추진 조직, 그러니까 추진체가 있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기관은 없었지 않았냐 하는 게 어떤 기존의 이제 한계였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안주영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32쪽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쪽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다들 이제 공감하라고 계신데 사실 그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성취해 나가거나 할 때 그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왕도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그 이정동 교수가 이야기한 어떤 축적과 실패의 시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결과만 너무 놓고 보니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조직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른 조직이 서로 성공적으로 계속 하려면 사실은 그 서로 공동의 일을 하기 전에 서로 탐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조직이 그 기관이 어떤 강약점이 있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느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협력 과제를 서로 간의 장단점을 가진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걸 이제 이행해 나가고 또 그 이행한 결과를 가지고 상호 또 그 배분하는
이러한 일련의 그 사이클이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실행 단계, 과제의 발굴과 실행 이쪽에서는 상당히 관심들을 갖지만 그 이전 단계나 사후 단계 쪽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제자뿐만이 아니고 특히 그 정책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저강은 충청권 내에서 제가 이제 볼 때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호 그러니까 각 그 충청북도든 충청남도든 대전 세종이 서로 이질적인 건가 아니면은 동질적인 건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동질적이라고 한다면 서로 경쟁의 가능성이 크고 협력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고 서로 이제 보완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느냐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서서히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연히 그 우선순위 협력 공동 협력의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이제 공통의 관심사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손쉬운 유형의 가시적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것부터 본질적이고 무형의적으로 가는 그런 게 이제 뭐 당연히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조금 더 충청 지역이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133쪽의 지역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전략적인 활용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충청 지역의 그 과학기술 혁신 역량에 보면 상당히 보통 충청권으로 할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게 알다시피 어떤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그 공공연구기관하고 카이스트인데 사실은 그쪽에 그 강력한 그 혁신 그쪽 그 역량이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지역의 어떤 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활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근에 있는 기업들 일부 외에는 대다수는 활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쪽에 보면은 예전과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쪽 그 공공연구기관이 그 해당 지역의 어떤 기업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예전에는 이제 그 모셔갔다면 지금은 거의 종처럼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형태인데 그런 반면에 이제 또 한쪽은 이제 수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쪽에 대한 기술 수요 차원에서 새로운 창업들이 이제 지금 그 충청권역에 여러 가지 그 큰 기업들도 있고 공단이 있는데 그런 데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그 비즈니스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그 분위기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관에 대한 이런 전략적 활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볼 때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공공연구기관은 그 국가적인 어떤 전체의 어떤 목적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뭐 1인 1사 뭐 한 기업만을 위해 뭐 봉사한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해당 기관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좀 공동으로 어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국가적 명분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어떤 실천적 그 양자가 상호 윈윈하는 그런 그 협력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그 이제 여러 기관이 이쪽 부분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여러 기관들을 언급해 놨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역량이나 그런 씨앗들이 실제로 업계나 아니면 지역 산업에 활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충청 권역 자체가 동질성이냐 이질성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양자가 배타적인 게 아니고 동질적인 부분도 있고 이질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협력의 분야, 그다음에 협력의 방식도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은 관련되는 그 여러 이해관계자나 그런 그 관련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해서 그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뭐
해당 그 도청이든 아니면 시에서 이제 추진하면 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는 누군가가 참 나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학연 협력이든 아니면 대중소기업 협력이든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업종 간에 이런 거 할 때는 누군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걸 해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 생각컨대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일단은 좀 리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쪽에서 그 특히 이제 사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라는 게 아직은 그 지역 차원에서 이 부분이 크게 어떤 역량 그러니까 내부적인 연구나 어떤 정책적인 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지역 간에서 상호 지식을 교환하면서 경험을 나누면서 스스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새로운 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그 원장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쪽에 대한 그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지원이 없다면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그럴 경우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하나의 부업 내지 부수적인 잡이 되면 그 실질적인 그런 효과 있는 실현성 있는 일이 실천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가 사실은 어떤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지역 간에 그다음에 중앙에 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 어떤 정책 연구기관 간에 어떤 끊임없는 교류와 어떤 지식의 나눔 이런 게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뭐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로얄 로드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광역권의 협력이 이제 당위론적이 아니고 논리와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된 것을 굉장히 치하해 주셨고요. 또 두 가지 굉장히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전략적 활용 문제, 그다음에 선도 주체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 안주영 박사님께서 조금 코멘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우리 또 마지막 토론자로 임영문 박사님 토론을 듣고 스피커들이 잠시 응답을 하신 다음에 플로어에서 조금 Q&A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문 박사님. 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영훈입니다. 제가 마지막 차례인데요. 사실 오늘 저는 그 4개 기관 MOU 체결식 사회도 봤고요. 오늘 과기포럼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있고 본업인 연구도 하고 있고 오늘 월급값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전북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제 첫 번째 김영주 박사님의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전북의 어떤 실태나 현황이나 뭐 등등 이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알고 있는 거랑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전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전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전북의 어떤 뭐 산업 발전이나 과학 기술 발전 정책을 좀 연구해 보자 했었는데 사실 지역에 있으면은 연구 과제가 론칭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단계에서 그 필터링이 많이 됩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피어 리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설득해야 되는 대상들이 다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해보고 싶은 연구를 못 하고 사실은 뭐 마치 이제 아이가 울고 떼쓰는 법 배우는 것보다 이제 참고 인내하는 뭐 그런 걸 먼저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 전북에 대한 얘기는 아주 짧게 그냥 뭐 할 수 있는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먼저 일단 오늘 김영재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KT 부분은 사실 저도 지역 혁신, 뭐 지역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 또 조금씩 이제 건드려 왔는데 그 동안에 계속 지역 산업이다, 지역 전략 산업이다, 특화 산업이다, 그 다음에 산학은 협력이다 이런 부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계속 촉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런 산학연이나 어떤 주체 간의 그런 것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또 우리가 이 지역 혁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좀 전환의 시작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지역 산업 정책 이제 한 뭐 15년 뭐 그 이상 뭐 남짓 되는데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뭐 성과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산업 타깃팅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좀 더 산업이나 주체가 아닌 이제 기능적인 측면, 연구와 교육과
또 혁신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구하는 것이 또 지역 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지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나 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사실 지리적 근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근접성 논의에 있어서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필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이제 혁신 정책이라는 게 그냥 강제로 그냥 붙여놓기도 하고 또 지역에 확산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심점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지역에서는 지역 정부, 즉 이제 지자체 뭐 장애 의지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대학, 그리고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왔던 KT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제3의 역할이라든가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시도다. 그리고 이거는 시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것이 그냥 뭐 일개 박사나 아니 일개 연구자나 일개 기관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좀 더 이게 강력한 그런 오피니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지역 대학이냐 지역 내 위치한 대학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뭐 지역 대학, 지역 내에 위치한 그냥 대학, 뭐 국립대학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요 KT에서 강조하듯이 대학의 역할이 뭘까 한번 구심점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대학하고 지역 정부의 태세 변화를 유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면한 과제들은 이제 모두가 예상 가능하듯이 이제 뭐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의 역량 차이, 그다음에 뭐 경쟁적인 관계, 그다음에 뭐 부처 사업을 수주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KT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모델일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앞서 그 충남연구원의 그 강현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제 MOU 체결하고 또 충청권의 어떤 테스트 베드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성공 사례, 트랙 레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앞서 뭐 지역 발전 연구원들도 되게 역할이 중요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뭐 지자체 장애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정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럼 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뭐 좋은 사례긴 하지만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논의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컨셉을 입혔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런 시험적인 그런 지금 시도하는 단계의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성공 사례를 만들기에 가장 좀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도 간의 그런 형평성 배분 문제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이제 홍진선 박사님이 이제 축적의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축적의 시간은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면 공간적인 축적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뭐 중국과 같은, 그러니까 각 지역들이 A 단계, B 단계, C 단계부터 Z 단계까지 다 하다 보면 시간을 커버하는 문제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들은 보면은 다 Z 단계 맨 파이널 스테이지의 그 단계를만 추구를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생기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나도 뭐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지역마다 좀 다른 수준의 다른 레벨의 그런 KT 모델이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북은 사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표나 그런 것들 제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있으면서 고민했던 것들, 앞서 안주영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지역에 있을 때 계속 들여다보다 보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일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따왔습니다. 뭐 전략 산업 계속 한 15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 대동소이합니다. 그때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이름만 좀 바꿔서 스마트하게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전북의 문제는 이제 시스템 통합자라고 할 만한 대기업이 없다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어쩌면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로 그 인계치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이 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을까, 뭐가 또 새로운 게 있을까, 묶어주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지도에서 뭐 점점점점 많이 찍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연구기관입니다. 전북이 이제 연구 개발비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근데 이제 연구기관이나 뭐 대학들이 연구 비중이 높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구 R&D를 수행할 만한 기업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뭐 연구기관이나 대학들 그런 어떤 지식기관들을 이제 어떻게 엮어줘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KT라고 하는 모델하고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결어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지역 혁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지역 특화 산업 이런 논쟁을 아예 버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어쩌면은 좀 외연을 확장해서 이제 산업 경제나 과학 기술을 포함하되 이제 사회 혁신이나 어떤 참여 혁신 부분을 좀 보자. 그리고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그 사회 참여나 로컬 커뮤니티에서 강조하다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가 우리는 전북하고 크게 상관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도 재조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벨트라든가 클러스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개념의 아까 도시 공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 내 어떤 혁신 공간이라는 컨셉을 다시 좀 재정립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뭐가 좋다 하면은 막 퍼지는데 지역마다 똑같이 제일 중요한 건 성공 사례는 아직까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어떤 그런 트랙 레코드를 만들게 되면 특히 이제 그것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충청권의 어떤 그런 좋은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요게 좀 그래도 정책이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크해서 다른 지역들도 이제 뭔가 방향성을 찾아가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혜웅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실 그 유럽 OECD의 이제 지역 기반 트라이앵글에서는 이제 대학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또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일환 박사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강조한 부분은 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사실 그 지역의 혁신을 얘기할 때 항상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성과도 있죠. 그 지역마다 그 혁신 역량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성과가 또 나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것들이 일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시각을 돌려보자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이제 지역의 수요는 산업적인 수요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안 박사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구제역이라든가 또 뭐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충청권의 공동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역민들이 권역 내에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라든가 또 이제 환경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아티큘레이트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신기술 혹은 신지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사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 또 거기에 기반한 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그 발표에서 그 장표 중에 하나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덴마크 정부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건국대하고 몇 개 대학하고 같이 MOU를 맺고 헬스케어에 대한 사용자 수요에 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 덴마크나 이런 유럽의 국가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사용자 수요에 대한 파악이 새로운 혁신을 추동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혁신 활동을 지원해왔던 그런 국가들이고요. 근데 이제 덴마크가 우리나라의 그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떤 행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 국내의 대학과 함께 그 수요를 파악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보다 남들이 더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는 없는 정보, 우리는 없는 지식을 다른 국가들이 먼저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혁신의 영역에서 지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역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공동의 수요를 한번 발굴해보고 이것을 과학기술과 함께 연계하는 그런 활동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할 때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 박사님 그 제안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산업으로 들어가면 지역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도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공동으로 해결해보자 하면은 단체장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부터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역의 과학기술이 좀 활용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박사님. 근데 변변치 않은 발표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제가 몸도 바라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홍 박사님 그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으시면 연습 문제를 풀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해주신 코멘트 가지고 향후 연구를 해서 저는 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런 포럼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이나 아니면 충북연구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더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해결형 과학기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영호 박사님이 제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해준 부분들도 제 발표 내용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뭐 성공 사례를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잘 모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문제를 이제 제가 과학교정연구원에 있다 보면은 지역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거나 이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수출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부처의 사업 목적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성공 사례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체감하는 성공인지 아니면은 그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공 사례인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 정책을 펼쳐온 지 지금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전에 황현아 목사님이 해주신 말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뭐 스마트 시티 그 사업을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제 지역이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의 어떤 스테이지 무대 역할밖에 안 하다가 실행자, 임플리멘터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파트너까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스마트 시티 보면은 왜 다시 지역이 무대밖에 안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시티 그 관련된 뭐 스마트폰으로 집 바깥에서 뭐 냉장고를 뭘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뭐 헬스라든지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뭐 재난 재해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지역에 계속 살고 그 지역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고,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지역 관점에서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마트 시티를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해서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 가능하고 오픈 가능한 건 오픈 가능하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통신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스마트 시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영 박사님. 네. 네, 스태피의 이민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한동안은 뭐 지역 혁신 연구 한다고 여기저기 좀 많이 뭐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요즘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하는 거는 저는 그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거는 사실 그 다른 의미로는 모든 경계의 구분이 사라지는 우리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NIS 그다음에 RIS를 구분해서 봤는데 과연 그 구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이미 그런 경계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ICT와 관련된 변화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또 정부가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해왔던 거를 이제는 좀 더 다른 뭐 사회 혁신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뭐 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데, 저는 사실 좀 그거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은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국가적으로 성장이라는 걸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장 없이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성장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거고, 그 성장을 보완하는 요소들, 또 성장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회혁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뭐 지식의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것이 지금 새롭게 얘기되는 것들이 그럼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낸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 해결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 해결이 가장 그 대교에서는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참여만으로 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관련된 요소들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모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게 그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은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기존에 우리가 너무 뭐 산업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적인 요소 측면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확장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결국은 그 지역이 이제 그 성장과 또 하나의 요소는 성장을 이루는 기반은 결국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건데, 정말 이 그 지역이나 또는 도시의 정책 또는 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 매력이 있는 도시로서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느냐, 또 그런 강점을 각 지역들이, 각 도시들이 얼마나 그거를 개성 있게, 특성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서 드는 생각들이, 뭐 유윤정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정말 이게 이 어렵고 복합적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집단지성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혹시 원장님들. 네. 와서 보고 참 뭐 여러 가지로 참 감동적이한데, 한 가지 이렇게 많은 국제기관이 있는데
이 국책기관들이 뭔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그래서 아고라 같이 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계획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 융합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융합이라는 게 뭐 일단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모여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아까 그 KT 그 모델에서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이 뭔가 이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죠? 어떻게 나아진데 뭐 성과가 뭘로 측정이 될지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그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실 때 그 대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는 많은 대학이 이런 지역 혁신을 하는데 거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대학의 평가를 교육부에서 하는데 그 평가의 많은 지표들이 지역 혁신에 참여하는 걸 별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 교육부에서 뭔가 평가를 잘 받아야지 생각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여 KTU 모형에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로 중앙부에서 뭔가 이 윗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큰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역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대학을 어떻게 지역 혁신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KT 모형을 통해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면은 그게 대학한테 뭔가 이익이 돼서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그 모티베이션이 뭐가 있을까? 그게 저도 늘 특징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좀 연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어쩌면 이게 뭐 ICT 기술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에 많이 의존하는 이런 도시일 텐데, 우선 이거 되게 인문학적인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과연 인간에게 정말 삶의 만족을 가져주는 걸까? 이 바람직할까? 이런 논의를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강현수? 네. 예. 어쨌든 뭐 저는 굉장히 좀 좋았고요. 좀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기대와 희망에 부풀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답답하다. 어떤 면이냐면,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 기술의 문제가 제도나 거버넌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나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돈과 사람을 묶는 거버넌스나 제도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제도를 다루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다루는 분들이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일인데 이걸 굉장히 제3자처럼 이게 굉장히 비주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이 연구원이 왜 있냐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이게 자꾸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제안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 제안했던 얘기들 또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지 않겠다.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새로운 개념은 나오는 거고, 이제 또 내년에 와도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또 들고 나올 거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5년마다 새로운 개념이 들고 나오지만 이제 문제는 안 풀리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좀 저희들이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코멘트들을 주셨습니다. 네. 계셨군요. 우리 강 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뒷부분에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연구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계속 우리는 우리 거를 연구를 하고 우리한테 몸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내놔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사례들과 해외의 여러 정책 내용들을 가지고 도입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국책 연구기관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책임 안 지겠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선에서 그걸 집행하는 행정 현장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로서도 굉장한 한계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정책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토양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져와서 정부가 그걸 집행을 할 때 좀 더 우리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가져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노력은 우리 연구자들이 가져야 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반은 저희가 짊어지고 반은 또 정부 쪽으로 저희가 좀 미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오늘 아마 나온 여러 가지 지역 기반 혁신과 관련된 부분은 시작이라고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앞으로는 임플리멘테이션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 연구자들도 노력할 거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그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내셔널 시스템이 따로 있고 리저널 시스템이 있느냐, 내셔널 이슈가 있고 리저널 이슈가 따로 있느냐, 또 정책 수립과 또 임플리멘테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사회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항상 가지시는 어떤 오해가 있는데 지금 이민영 박사님 총만 한 방 쏘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회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조직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도시가 생기고 또 이제 유한회사라는 기업의 조직 특성이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기고 사실 다 이게 사회혁신이거든요. 이런 게 결국은 더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사회적 혁신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을 하면 우리는 저 R&D에 그냥 좋은 일을 하고 돈만 퍼주고 돈은 못 벌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만약 돈이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덴마크 사람들이 여기까지 비행기값 내고 와가지고 하지 않죠. 예,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장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경제를 하신 분들하고 좀 많은 얘기가 좀 돼야 되는 부분 같고요. 실제로 스마트 도시를 하고 IT의 어떤 플랫폼을 공공에서 구축을 하면 거기에 부과되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생겨요. 이 IT 서비스를 가지고 공공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사회적 기업도 생기고 IT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도 생기고 많은 경제적 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자선 사업 하는 그런 사회적 혁신이 아니라는 거, 이게 과학기술하고 연계될 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아까 원장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학과 지역 간 관계가 사실 주식 트라이앵글 이런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정책 보고서를 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이제 뭔가 다른 외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산학협력 정책을 이제 좀 오랫동안 계속 연구 주제로 다뤄왔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나 제가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불행으로 정부의 R&D 투자가 거의 지금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대학에 주는 연구비도 정체되거나 약간은 감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뭐 바이도렉트니 해가지고 미국 사례를 드는데 미국에서도 지역과 대학이 항상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이뤘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세계 대전을 겪고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연방 정부에서 직접 그 주요 대학에 R&D 자금으로 준 그 자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실 지역이랑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방위 산업이나 이제 큰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그 대학에 가는 연구비가 주춤하는 시기에 사실은 바이도렉트가 1980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대학이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연방 정부에서 받는 R&D 자금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지역과의 관계, 뭐 지역 기업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R&D 투자가 좀 주춤하거나 한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지역과 대학과의 관계에는 또 예기치 않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계속 그 타픽을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한마디 붙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좋은 밀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요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서 접근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또 방법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발표자와 토론자 또 끝까지 나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안영준 박사님. 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분을 넘겼는데요.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과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포럼은 11월 3일에 406회로 개최됩니다. 포럼 내용과 장소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안내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05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